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바로 백남준입니다. 제목을 노는 물이 다른 예술가라고 해봤는데 제가 이번에 백남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여태까지 김환기, 박서보 등등 제가 한국 작가에 대해서 책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백남준처럼 이런 세계 무대에서 뛰어논 작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 오늘은 백남준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백남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저는 백남준 하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비디오와 TV와 조각이 합쳐진 이런 작품들을 많이 떠올렸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다른 면들도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백남준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 작품들 외에 약간 행위예술처럼 보이는 액션 뮤직이라는 장르의 예술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16년도에 백남준 선생님 10주기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이 백남준 선생이 타계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10주기를 맞아서 거장의 예술혼을 기리는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신세롬 기자가 전합니다. 1990년 여름 현대화랑 뒷마당에서 열린 퍼포먼스. 백남준은 요셉 보이스를 추모하는 의미의 구판으로 망가진 피아노를 도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가 착용했던 옷과 갓등이 10주기를 맞아 다시 등장했습니다. 천재라 불린 백남준이 떠난 지 10년. 예술적 동지로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원로 작가 김창렬은 그의 퍼포먼스를 재현했습니다. 바이올린이라는 거는 섬세하게 소리를 내는 기기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몰두들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이지. 백 선생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않을까 친한 사이였었어요. 아까 나온 것처럼 바이올린을 부수는 김화백의 퍼포먼스를 하시죠. 가교 역할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백남준 개인전을 열었던 현대화랑은 40여 점을 선별해 추모전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재연돼 국내에 처음 소개된 대형 설치 작업부터 그의 비디오 아트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모였습니다. 1990년 청와대 춘추관에 설치돼 특별한 날에만 가동했던 작품도 추모의 의미를 더했고, 지난해 말부터 10주기 전시를 이어온 세종문화회관은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분이 안치된 서울 봉은사 등에서 열릴 추모 퍼포먼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그의 유년 시절 집터는 오는 여름 입체적 기념관으로 단장해 개관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네, 이렇게 본 두 영상에 있는 예술들 있잖아요. 액션 뮤직이라든지 김창렬 선생님의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순서는 먼저 쉔베르크, 그 다음에 존 케이지, 그 다음에 샬롬 무어맨,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구보타 시게코, 이렇게 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 이 4명 말고도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럭서스 운동을 같이 한 조지 마키아누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4명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쉔베르크, 아놀드 쉔베르크입니다. 음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더라고요. 쉔베르크를 보기 전에 백남준 선생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32년 7월 20일 날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셨어요. 아버지가 최대 섬유업
업체인 태창섬유 회사의 경영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라기보다는 또 역사적 사실은 이 백낙승은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 명단에 있는 군수산업 분야의 친일파로 명단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요건 또 이번에 알게 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금수저였냐면은 이때 당시에 서울에 캐딜락이 딱 2대 있었대요. 캐딜락은 지금도 굉장히 비싼 차로 꼽히는 외제차잖아요. 이 캐딜락을 타고 유치원에 등원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완전 금수저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재덕이라는 이제 누나의 친구로부터 피아노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1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쇤베르크의 음악을 배우게 돼요. 이 쇤베르크의 음악은 전통적인 음악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 12음 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건반을 같이 보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가지고 7음계가 있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까지 7음계네요. 7음계에 반음 5개에서 12음이 있는데 전통적인 음악들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다장조, 뭐 마장조 이런 것들 이제 장조와 단조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음의 조합을 이룬 조화로운 음악들이거든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런 장조와 단조들을 활용해서 보통은 작곡을 했는데 이 쇤베르크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틀에 박힌 방법으로 해야 되냐 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전통적인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모차르트 음악인데 네, 그냥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늘상 듣던 아주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들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쇤베르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쇤베르크의 음악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인셉션의 영화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인셉션 그 배경음악에 둥 하는 이런 음악이 어떤 노래를 뒤로 돌려서 만든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고 약간 오묘한 느낌을 주는 음악인데 이 쇤베르크의 음악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들리지 않느냐? 요거는 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궤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2형 기법으로 멋있죠?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연주가더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면은 이 영상을 요약을 해보면 7개 음이 있다. 그래서 12가지 음, 반음까지 추가해서 12음이 되는데 이 12음을 이용해서 원래 쭉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조와 단조를 활용을 하는데 이 쇤베르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틀을 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장조와 단조를 벗어난 그 음을 만듭니다. 음의 배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게 돼요. 이거는 장조와 단조의 느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음입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작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늘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늘리냐? 일단 요거의 물결, 물결을 잘 봐주세요. 요거를 이제 한 음씩 올립니다. 한 음씩. 자, 어떤 얘기냐면은 요거를 반음을 올려요. 그렇죠? 한 음이 아니라 반음이네요. 반음을 올리죠. 요 똑같은 물결 모양이죠. 또 늘리고 이번엔 내리고, 그쵸? 내렸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를 만들어요. 근데 12개로는 또 작곡을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역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배열을 해서 또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내요. 그럼 요거를 또 반음씩 올리면 또 12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24개가 되겠죠. 이 24개를 위아래를 뒤집습니다. 업사이드 다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만든 게 방금 엄청난 숫자가 지나갔는데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이 음을 가지고 작곡을 합니다. 쇤베르크가.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론가였습니다. 방금 나오네. 이론가였다고. 굉장히 이론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음악과는 완전 다른 거죠. 이런 쇤베르크의 음악 스타일, 바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했던 이 쇤베르크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때도 역시 도쿄대 가서 쇤베르크 음악에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작품은 뭐냐면은 백남준이 두 스승이라고 생각한 두 명의 사나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위에 있는 신재덕이라는 분과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존 케이지, 신재덕과 존 케이지 두 명을 생각하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에 보면은 이렇게 음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음악의 선생님으로서 백남준이 생각했기 때문에 붙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 존 케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